미국 전역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현대와 LG의 초대형 배터리 공장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3,500억 달러 협상이 걸려 있었고, 이단 한 번의 실수가 세계 경제의 판도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든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의 현대, LG 배터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걱정들로 복잡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걱정됐던 건 바로 며칠 전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 때문이었어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대신 통화 스와프를 통한 달러 조달을 제안했었는데 연준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였거든요. 기축 통화국이랑만 통화 스와프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비기축 통화국까지 확대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컨트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절박한 제안이었어요.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를 빼면 환율이 1,000원 이상 폭등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경제학자들은 국부의 90% 이상이 날아간다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서는 사실상 경제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였던 거죠.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18년 공직 생활 중 가장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현장이었어요. 중무장한 IC 요원들이 사방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한국인 기술자들이 수갑을 찬 것도 모자라 허리와 발목까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확정된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말이죠. 몇몇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지휘관을 찾아갔어요. 저는 상무부 부차관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체포영장 좀 보여주세요. IC 특수작전팀장이 건네준 서류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영장에 명시된 체포 대상자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팀장, 이게 뭡니까? 한국인 300명을 체포해놓고 영장에는 한국인이 없다뇨? 부차관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안들입니다. 추가 발견이요? 그럼 개별 체포영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발부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18년간 상무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무법천지는 처음 봤어요. 영장도 없이 475명을 무더기로 체포해놓고 나중에 발부받겠다는 거였거든요. 더 가관이었던 건 체포된 한국인들 중에 영주권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세금까지 성실히 내는 합법 체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담당 이민국 심사관이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민법 위반이 아닌데 왜 잡혀왔냐? 심사관조차 체포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군사작전을 벌이듯 작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거였어요. 저는 제 가방에서 상무부 지침서를 꺼냈어요. 제가 직접 작성에 참여한 문서였거든요. 여기 보세요. 외국산 장비를 납품하며 설치, 가동, 수리하거나 이를 대행할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킬 때 비원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공장에 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 정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저희 해석과 다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 정부 스스로 만든 규정을 미국 공무원이 무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너무 막무가내식 단속을 벌인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극히 과도한 단속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간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요구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제가 걱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제 사무실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 총영사였습니다. 윌슨 부차관, 서울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총영사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나라의 국가 외환 보유고의 85%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더욱이 영장도 없이 475명을 체포한 나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제 컴퓨터 화면에 로이터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
대미 투자 협상 전면 재검토. 주권 포기할 수 없어.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3,500억 달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자금이었거든요. 미국의 낡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반도체 자립을 위한 핵심 투자금이었어요. 사실 이 협상은 정말 복잡한 배경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요구한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거든요. 자동차 관세 문제도 얽혀 있었어요.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었는데 일본은 이미 15%로 낮아진 상태였거든요. 이 관세 때문에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졌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자동차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3,500억 달러 투자라는 똑같은 조건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었던 거죠.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근로자 2,300명이 일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현대차 미국 법인 CEO 호세 무뇨스와 긴급 통화를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윌슨 부차관 한국 본사에서 모든 기술자 파견을 중단했어요. 이 첨단 배터리 생산 라인은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단 하루도 가동할 수 없습니다. 당시 체포된 300여 명의 인력들은 첨단 배터리 생산을 위한 막바지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2,300명의 미국인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시 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는 지난 40년간 미국 사회의 일부였고 조지아주에서만 15년 이상 사업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직원들이 겪었던 스트레스와 고초를 이해하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아시나요?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냈더니 정작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오후 3시 저는 백악관으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데이비드,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3,500억 달러가 날아간다고. 대통령님, 한국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ICE의 과도한 단속 때문입니다. 과도한 단속이라고? 불법 체류자들 잡은 거 아니야? 제가 가져간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대통령님, 체포된 475명 중 불법 체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이었고 심지어 영주권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런 무더기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미국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재무장관 더 충격적인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님,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가 중단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인프라 프로젝트의 60%가 무산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관련 투자가 모두 날아가요. 60%라고? 네, 그리고 한국이 제안했던 통화스와프도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통화스와프가 무산되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한국으로서는 외환 보유고의 85%를 한 번에 내주는 건 경제적 자살행위였으니까요. 그때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더 충격적인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님,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제가 받은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기사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구금 사태,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파탄. 트럼프 경제 정책 위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동맹국. 기업들이 모두 미국 투자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영장도 없이 475명을 체포하는 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였어요. 한 번의 실수로 동맹국들의 신뢰를 모두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바로 관광산업의 연쇄 붕괴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상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았어요. 세계관광여행협의회는 최대 125억 달러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3억 달러요? 네, 그리고 뉴욕, 라스베이거스 등 핵심 관광도시의 호텔들이 이미 눈물의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라스베이거스 등 핵심 관광도시의 중급 호텔들 매출 하락세가 뚜렷하고 일부 호텔 체인은 객실 요금을 인하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뉴욕 맨해튼의 5성급 호텔들이 평소 1박에 800달러 하던 객실을 400달러, 심지어 300달러까지 내려도 투숙객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윌슨 부차관, 이거 정말 심각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 입국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요.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 다수가 미국의 고율 관세, 반이민족 수사, 엄격해진 출입국 단속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세관국 경보국 집계를 악시오스가 분석한 결과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주요 10개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 여파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주요 관광도시들이 모두 직격탄을 맞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에서 긴급회의에 참석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윌슨 부차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모든 투자가 중단됐습니다. 현대차, LG, SK, 삼성전자까지요. 그럼 3,500억 달러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그때 조지아주 최대 건설회사 CEO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만 해도 한국 기업 관련 프로젝트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해요. 이게 모두 중단되면 직원 3,000명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3,000명이요? 네, 그리고 협력업체들까지 합치면 조지아주에서만 최소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 기술자 300명을 체포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악시오스는 관광산업 침체가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지방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광산업이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안보 우선 기조가 유지되는 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거였죠.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긴급 경제팀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군요. 회의 주제는 단 하나. 한국 사태 긴급 수습 방안이었어요.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나중에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ICE가 잘한 거 아니야? 불법으로 일하던 놈들 잡은 거잖아. 그런데 재무장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3,500억 달러 협상이 완전히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한국 투자도 중단 위기입니다. 미국에는 배터리와 자동차 생산용 자율 로봇을 만들고 설치할 기술과 전문성이 없는 반면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로봇 기술이 있거든요. 그제야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3,500억 달러가 날아간다고? 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던 조지아, 엘라베마, 텍사스의 한국 기업 공장들도 모두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바로 그날 오후 뉴욕에서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이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서 작심하고 입을 열었어요. 현대차는 지난 40년간 미국 사회의 일부였습니다. 조지아주에서만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왔고요. 조지아주 신규 공장은 조지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수천 가구에게 장기적인 경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당시 체포된 300여 명의 인력들은 첨단 배터리 생산을 위한 막바지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이 겪었던 스트레스와 고초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뼈있는 발언이었어요. 현대차 사장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고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요구를 했어요.
전문기술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단기 출장자들의 비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후속 합의도 서둘러야 합니다. 현대차가 사실상 미국에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투자 중단한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더욱 의미심장한 건 현대차가 발표한 새로운 경영 전략이었어요. 현대차는 올해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올 초 제시한 것보다 높은 5~6%로 상향 조정했지만 영업이익률 목표는 관세 영향을 반영해 기존보다 낮은 6~7%로 하향 조정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중장기 전략에서 전기차 판매 목표를 삭제하고 투자 계획 단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대한 장기 신뢰를 포기했다는 거였어요. 관세와 경기 침체, 전기차 수요 둔화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공통적으로 닥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컸던 거죠. 바로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극도로 복잡한 제품과 기계를 만드는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일정 기간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기를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집과 반도체, 컴퓨터와 선박, 기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트럼프식 사과였어요. 직접적으로 잘못했다고는 안 하지만 돌려서 한국 기업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였죠. 특히 조선업 이야기는 정말 뼈아팠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척씩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외국과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을 환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그들의 게임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고 인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이 급히 서울로 날아가 외교부 제1차관에게 비공개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조지아주 사바나 경제개발청장이 현지 시간 17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고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냈지만 정작 그들 없이는 공장 하나 제대로 돌릴 수 없었던 거죠. 사바나 경제개발은 조지아 남동부 사바나 지역에서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으로 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요. 청장은 더 절박하게 말했어요. 이번 사건을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스케줄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귀국한 노동자들은 야만적인 미국의 죄인 취급에 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었고 일부는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청장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귀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조측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앞서 조지아 주지사도 뒤늦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같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비자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이 외국 기업의 조지아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런 사이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바로 텍사스에서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양산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51조 원을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통보해온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스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데이비드,
이거 진짜야? 삼성이 정말로 철수한다고? 주지사님,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400억 달러야, 400억 달러. 텍사스가 투입한 인센티브만 150억 달러인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150억 달러면 텍사스주 예산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국가 전략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SK 하이닉스까지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인디애나주에 5조 4천억 원 규모의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도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꿈꾸는 조선업 부흥 사업 역시 1920년대 만들어진 미국의 법적 암초에 부딪혔어요. 미국 내 화물 운송은 미국에서 만든 배로만 하라는 존스법, 외국에서 건조하는 함정엔 국방 예산을 쓸 수 없게 막는 법률 등이 대표적이었어요. 워싱턴을 찾은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에게 이렇게 주문했어요. 미국에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심을 해야 됩니다. 준비도 안 된 처지에 돈만 받아내려는 약탈적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미국이 준비한 건 무상식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였죠. 그 다음 날 한국 정부의 대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대응은 정말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한 말이 전 세계에 타전됐거든요. 미국이 우리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동시에 우리 돈을 요구한다면 이는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닌 속국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 발언이었어요. 미국이 요구한 조건에 동의했다면 아마 저는 탄핵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한국 내에서도 3,500억 달러 투자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협상에서 상당한 난항과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을 받았지만 투자금, 손실 부담, 수익 배분 등 민감한 사안에 합리적 사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거죠. 한국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간다. 특히 대규모 현금 투자나 기술자 파견이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는 당분간 보류한다. 3,500억 달러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모든 투자까지 중단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엘라베마, 텍사스, 오하이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모든 주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특히 엘라베마주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현대자동차 몽고메리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근로자 4,500명이 일시해고 위기에 놓인 거죠. 그날 오후 엘라베마 주지사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데이비드,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주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주지사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몽고메리에서 철수하면 우리 주는 끝이야. 4,500명의 직접 고용의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BMW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확장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일본의 토요타도 켄터키 공장 신규 투자를 보류한다고 했어요. 윌슨 부차관, 독일 기업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요. 총영사님, 그건 잘못된 우려입니다. 이번 일은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영장도 없이 475명을 체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전국을 찔렀어요. 이번 사건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신뢰성 자체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거였거든요.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물음을 던졌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은 최근 미국과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규모 등 핵심 안건을 놓고 장기 줄다리기 협상 중이었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 기술자들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며 그들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이건 정말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동맹국을 적국에게 빼앗기는 상황 말이죠. 제가 중국 담당 동료로부터 들은 정보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데이비드, 중국이 삼성전자에게 직접 제안서를 보냈어. 상하이의 텍사스와 똑같은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라고. 똑같은 규모라고요? 400억 달러, 51조 원 규모야. 그런데 조건이 텍사스보다 훨씬 좋아. 세금 면제 20년, 토지 무상 제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은 절대로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부 차원의 보장서까지 첨부했다고 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이 우리의 실수를 완전히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SK 하이닉스에게도 비슷한 제안이 갔다는 거였어요. 인디애나 5조 4천억 원 프로젝트를 베이징으로 옮기라고 제안했어. 조건은 더 파격적이야. 중국 정부가 연구개발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했거든. 그날 저녁 저는 긴급히 백악관으로 소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였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데이비드, 중국이 우리 투자를 가로채려고 한다는 게 사실이야?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세금 면제, 토지 무상 제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자 안전 보장입니다.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기술자 안전 보장이라고? 중국이 우리의 IC 사태를 완전히 역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더 심각한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님,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군사적 우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보유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우리 군사 장비의 핵심입니다.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10년 내에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CIA 국장이 기밀 보고서를 펼쳐 보이면서 말했거든요. 대통령님,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45%에 달합니다. 45%라고? 그리고 20대, 30대로 갈수록 더 높아져요. 젊은 층에서는 60% 이상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하다. ICE가 너무 과도하게 행동했다. 나도 몰랐던 일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냉정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건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장도 없이 우리 국민 475명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답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ICE 관계자들을 처벌하면 자신의 반이민 정책 기조와 모순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결국 그 통화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한다. 바로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발표했어요.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 5조 4천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까지 중단되면서 미국 반도체 자립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현대차와 LG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한다. 기존 프로젝트도 최소 규모로 축소 운영한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월스트리트 동료들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윌슨 부차관,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현대차, LG 관련 주가 하락도 예상보다 훨씬 적어요. 뭐라고요?
네, 증권가 분석으로는 이미 공장 생산 일정이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어 있었고 3개월 추가 지연은 장기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상황을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미국 증시 전체에는 대형 하락이나 패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업종 투자 의견도 여전히 매수 또는 비중 확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불법 고용 단속이 외국 기업 투자 심리의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현대차와 LG 같은 대형 기업들의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다.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와 현지 하이브리드차 확대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 외교관인 제가 느낀 정치적, 외교적 충격과 실제 경제적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다행인 일이었을까요? 시장이 냉정했다는 건 어쩌면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투자를 분산시켜서 미국 하나가 흔들려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우려가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는 게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라는 건 주식 차트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 300명을 영장도 없이 쇠사슬에 묶었던 그 순간 70년간 쌓아온 한미 간의 신뢰는 확실히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중국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죠. 시장은 냉정했지만 지정학적 판도는 이미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바로 그날 저녁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거예요.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사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최종 제안서가 전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하이와 베이징에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단지 조성. 향후 30년간 모든 세금 면제.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거주권 및 자녀 교육 완전 지원. 중국 정부 차원의 한국 기술자 절대 보호 보장서. 이건 정말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18년간의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인 기술자 300명을 쇠사슬에 묶은 그 순간 70년간 쌓아온 한미동맹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잃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빈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된 거죠.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결국 한국을 중국에게 내어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태 이후 벌어진 더욱 충격적인 후폭풍과 미국이 치르게 된 진짜 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